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다른 증상들은 다 정상 컨디션을 회복을 했는데 장기침과 목 컨디션은 아직 회복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제 목소리가 평소 컨디션이 아니니까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빨리 회복해서 평소와 같은 컨디션으로 나이트 시네마를 사랑해주시는 청취자분들을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시네마가 큐레이션하는 각종 영화계 소식과 영화 리뷰를 발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톡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에 영화 뉴스를 검색하시면 나오는 발빠른 영화 뉴스와 리뷰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만 말할 수 있는 공간이니 부담없이 입장해주세요. 잠들기 전 영화와 함께 편안한 밤을 채워드리는 시간, 잠 못 드는 당신의 귓가에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5년 8월 16일 녹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잠자리에 들며 찾아주신 분들은 있는 그대로의 속도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하고요. 유튜브 멤버십 구독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뮤직에서 나이트 시네마 검색해서 들으시면 더 쾌적하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댓글 읽기 전에 나이트 시네마 유튜브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감사한 분들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바이올렛 뉴님, 달순의 스파이님, 나사님, 푸파퐁 커리님, 초롱이님, 붉은 눈의 뻐꾸기님, 김태현님, 임판호님, 각각님, 우엉오뎅님, 파인님, 윤가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댓글 읽고 가보겠습니다. 발레리나 리뷰에 달린 댓글입니다. 푸른별님이 마치 게임 속 캐릭터를 보는 것처럼 다양하고 화려한 액션씬이 정말 좋았습니다. 다만 가면 갈수록 쉽게 무쌍을 찍어서 긴장감이 떨어지네요. 특히 화염방사기만 들었다 하면 적들이 그냥 얼음이 되더니 가만히 서서 맞아줌. 그리고 여주인공은 이쁘니까 이브인가요? 이야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리뷰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액션물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무협물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은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작품 같습니다. 이쁘니까 이브냐라는 그 말장난은 제가 또 빨아먹어서 다른 곳에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공해 주셨던 발 내리나 발 올리나 잘 빨아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찮다님이 엑스트라들까지 컨티넨탈 호텔 불살 규칙을 무시하는 것에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도 그 장면은 어라? 싶기는 하더라고요. 누가 선빵 칠지 기다리다가 일제히 달려들어서 총질하는 장면이 있는데 결국 그에 합당한 응징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존윅 시리즈에서는 무슨 목숨보다 중요하게 지키던 룰이었는데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여겨지는 것 같아서 그땐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초저현님이 영화 발레리라는 원래 큰 관심이 없었는데요. 우연히 응모했던 시사회에 당첨돼서 보게 됐습니다. 시사회 진행 영화관이 집에서 상당히 멀고 날도 무더워서 갈까 말까 망설였는데 영화가 생각보다 재밌어서 갔다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덕분에 존윅 시리즈도 차근차근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영화 속 액션이 화끈하고 시원시원해서 좋았습니다. 솔직히 영화 초반에는 아나 데 아르메스 배우가 조금 휘청휘청하는 게 보여서 불안했는데 영화 후반부로 가니 제법 괜찮더라고요. 얼굴이 워낙 귀염상이라 킬러의 카리스마는 좀 부족해도 액션 자체는 봐줄만 했습니다.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머리 아픈 영화 위주로만 봐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영화가 소중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꽤 만족스러운 영화였습니다. 카룬 역을 맡은 랜스 레딕은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드라마 프린지에서 주인공을 도와주는 멋진 역으로 나왔었는데 이 영화에서 다시 봐서 반가웠습니다. 좋은 배우인데 안타깝게도 이 작품이 유작이라 다시 만날 수는 없겠네요. 그리고 정두홍 무술감독과 소녀시대 수영이 나왔던 부분은 미안하지만 솔직히 필요 없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전체 내용과 잘 섞이지 않았고 오히려 몰입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두 분의 팬들이 영화를 보시려면은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스쳐 지나가듯이 나오거든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생각 없이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영화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랜스 레딕 배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스크린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저도 참 많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두홍 무술감독과 수영배우 출연은 홍보한 것 대비해서 분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도 좀 아쉽긴 했고요. 전반적으로 저랑 비슷한 감상으로 보신
것 같아서 괜히 또 반갑기도 하고 그러네요. 감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석지기님이 액션 영화 보다가 중간에 졸고 마지막 엔딩 전에 그냥 나왔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엄청 별로셨나 보네요. 근데 재미없어서 나오실 수는 있는데 이게 졸기가 쉽지 않은 영화인데 조셨다니까 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큰 사운드가 계속 터지는 작품이라서 졸릴 뻔 하다가도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작품인데 조는데 성공하셨군요. 이게 액션 장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좀 자극에 익숙해지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아쉽게 보셨다니 참 유감입니다. 다음에는 취향에 맞는 작품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미디어를 소비하는 시간이 늘었다라는 영상에 푸른별님이 주말에 영상만 보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면 되지 않나요? 잠깐만요. 흐르는 눈물 좀 닦고 올게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 눈물 제가 함께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밀리의 리뷰 영상에 신가님이 프랑스 영화가 무거움을 벗고 발랄함을 보였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의 영화입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프랑스 영화라고 하면은 뭔가 좀 어려운 영화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아밀리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누구나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2주차 팟캐스트에 초자연님이 안녕하세요. 저도 오래전에 강화도 쪽으로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쪽이 의외로 차가 많이 막히고 길도 안 좋아서 오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지간하면 화 안 내는 저희 집 식구가 그날은 온갖 짜증을 내면서 내가 다시는 이 동네에 오나봐라 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던 게 기억납니다. 다음에는 당일치기 말고 적어도 1박은 하고 오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강화도로 당일치기 여행을 갔다가 귀가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늦어져서 라이브를 갑자기 당일 취소하는 불상사가 발생했죠. 그래서 저희도 다음에는 1박을 각오하고 가자라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들어오고 나가는 그 길이 진짜 많이 막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도 엄청 힘들었는데 저희 차가 오래된 차라서 크루즈 기능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고생하면서 운전하는 모습을 자주 노출시키면은 와이프가 차 바꾸는 걸 허락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작은 희망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댓글로 돌아가서 며칠 전 저희 집 식구가 어떤 영화를 보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힐끗 보니까 화면 안에서 되게 신기하게 생긴 여자가 보이더라고요. 예쁜 것도 아니고 안 예쁜 것도 아닌 묘한 얼굴이라서 궁금해져서 검색을 해보니 미아고스라는 배우였어요. 어려 보여서 10대인 줄 알았는데 30대인 것도 놀랐고요. 차기작이 빵빵한 걸 보니 요즘 핫한 배우인가 봅니다. 앞으로 어떤 활약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아고스 배우가 요즘 가장 주목받는 배우 중에 한 명이죠. 독특한 마스크와 엄청난 연기력으로 뭔가 시선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공포영화 펄 보시면은 그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다시 댓글로 돌아가서 영화 아밀리에는 예전에 분명히 봤는데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나서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화면이 아기자기하고 예뻤던 건 기억이 납니다. 아밀리에 재밌게 보셨으면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 재개봉도 했던 것 같은데 재개봉 당시에 힐링 영화라고 추천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왓챠에 있으니까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가님이 발레리나는 존윅 시리즈에 비하면 아쉬웠지만 그래도 팬분들이라면 좋아할 것 같은 액션의 맛을 잘 살린 작품입니다. 아밀리에는 주인공이 하는 행동이 괴짜 같아서 재밌게 봤습니다. 좀비딸 같은 오락 영화는 극장에 항상 걸려 있어야 가족 단위 관객이 좀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를 넘어서 관객에 대한 모독은 굉장히 듣기 거북했습니다. 그나저나 왼쪽 액자에 비치는 게 계속 움직이네요. 무섭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요 거북했다라는 거는 제 리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좀비딸 같은 영화를 보러 몰려가는 관객들이 불쌍하다라고 발언을 한 평론가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발레리나와 아멜리에 대한 깔끔한 감상평 감사하고요. 두 영화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 액자가 자꾸 혼자 움직인다고 무섭다는 댓글이 윤관님 말고도 또 달렸던데 저거 에어컨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액자가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녹화하다가 중간에 에어컨을 켰어요. 그래서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뭐 오컬트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테리즈님이 어제 버스에서 간만에 낭독하듯
장단한 목소리의 방송 너무 잘 들었습니다. 창작한다고 머리 아파 죽겠는데 아주 힐링이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테리즈님이 제 방송으로 힐링하셨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잠잘 때 들으셔도 좋지만 이동 중에 들으셔도 좋은 방송 나이트 시네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머리 아픈 일이 있을 때 제 방송 들으시면서 힐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황 토크는요, 지난 8월 10일에 형제 팟캐스트 방송 시네타운 3구의 100회 특집 공개 방송에 다녀왔습니다. 여담인데 나이트 시네마 방송은 회차를 기념하기보다는 그 기간을 기념하고 있죠. 몇 주년 이런 식으로. 원래 음성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이제 시작한 방송이다 보니까 회차 개념이 좀 맞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하던 게 지금 뭐 팟캐스트화가 되고 유튜브 진출할 줄은 뭐 아무도 몰랐다 보니까 이 회차 개념보다는 기간 개념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도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우리 시네타운 3구 팟캐스트 채널이 벌써 100회를 맞이했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 공개 방송을 저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기업형 채널 말고는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팟캐스트 시장은 좀 좁다 보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응원해줘가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림이 참 예쁘죠. 시네타운 3구는 제 방송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혹시 아직까지 못 들어보신 분이 계신다면은 팟빵이나 유튜브에 시네타운 3구 검색하셔서 들어보시면은 재밌게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시네타운 3구와 함께 서로 응원해가면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고 싶은 근황 토크가 더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방송 때 기회가 된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개봉작 소개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동화의 익숙한 틀을 아주 서늘하고 잔혹하게 비틀어버린 작품입니다. 바디 호러 겸 블랙 코미디 영화 어글리 시스터인데요. CGV에서 단독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109분의 러닝타임이고요.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잘 아는 신데렐라 이야기를 기이하게 재해석하는 작품이고요. 아름다움이 곧 권력이 되는 잔혹한 왕국에서 주인공 엘비라는 왕자와의 사랑을 얻기 위해 끝없는 외모 강박에 시달립니다. 배우 레아 미렌이 연기하는 엘비라는 의붓 언니를 향한 질투심에 스스로 몸을 망가뜨리는 끔찍한 시도를 이어가죠. 마침내 그 유리구두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광기 어린 선택을 하는 모습은 구두에 발이 맞지 않으면 맞게 만들면 돼라는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 대사로 묘사가 됩니다. 노르웨이 출신 에밀리 블리치펠트 감독의 장편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썬댄스 영화제 미드나잇 섹션 개막작으로 선정이 됐고요. 북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는 작품상과 관객상을 동시에 거머쥐면서 그 강렬함을 이미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판에서 보고 온 지인들이 극찬을 하더라고요.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인 압박과 아름다움의 어두운 이면을 충격적으로 그려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봉 당일에 CGV 예매를 해놨고 아무래도 소재가 소재다 보니까 서브스턴스와 비교하면서 보게 될 것 같은데 보고 나서 다음 주에는 멀쩡한 목 상태로 후기를 남길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브라질의 거장 윌터 샬리스 감독의 신작 정치 드라마이자 전기 영화인 I'm Still Here입니다.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이고요. 1970년대 브라질 군사정권 시절을 배경으로 어느 날 갑자기 무장요원들에게 연행되어서 전직 국회의원이 사라져버립니다. 남겨진 아내 유니스와 5자녀는 수십 년간 그의 행방을 쫓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길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정치적 단죄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한 가족이 겪는 상실의 아픔과 존엄을 지키려는 담담한 저항을 통해서 폭력의 시대를 살아낸 이들의 상처를 보편적인 공감대로 이끌어냅니다. 특히 중장년기와 노년기의 유니스를 각각 연기한 페르난다 토레스와 페르난다 몬테네그로의 연기는 전 세계를 사로잡았는데요. 베네치아 영화제 각본상 수상을 시작으로 주연 배우 페르난다 토레스에게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을 안겨주었고요. 전 세계 영화제에서 50개가 넘는 트로피를 휩쓸었습니다. 로톤토마토 신선도 97%, 메타크리틱 85점이라는 경이로운 점수와 함께 마틴 스코세이지, 알폰소 쿠아론 같은 거장들조차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잊혀가는 과거의 아픔에 맞서서 기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올여름 가장 강렬한 가족 서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영화는 우리 모두의 관계와 소통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마이크 리 감독의 내 말 좀 들어줘 인데요. 러닝타임은 97분이고 12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할 말을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중년 여성
펜지의 이야기이고요. 그녀의 거침없는 말에 남편과 아들은 지쳐서 귀를 닫아버렸고 유일하게 그녀를 이해해주는 것은 차분한 성격의 여동생 샨텔 뿐입니다. 주인공 펜지 역의 마리에나 장바티스트와 동생 샨텔 역의 미셸 오스틴의 연기 호흡이 돋보이는 작품인데요. 어머니의 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또 어떤 폭탄 발언이 터질까봐 모두 긴장하던 순간 예상치 못한 펜지의 반응이 가족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80대에 접어든 노장 마이클이 감독은 특유의 사실적인 연출과 섬세한 심리 묘사로 또 하나의 대표작을 만들어냈습니다. 평단으로부터 평화를 느끼기 힘든 시대에 현자가 건네는 따끔한 일침이자 처방전이라는 극찬을 받았고요. 타임지와 롤링스톤 등 유수의 매체에서 올해 최고의 영화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코믹하고 때로는 가슴 아프게 우리네 가족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담아낸 이 영화를 통해서 소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개봉작 소식이고요. CGV에서 진행하는 UFO 기획전의 두 번째 작품으로 팀버튼 감독의 명작 판타지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다시 한번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2005년에 처음 개봉했었던 이 작품은 114분의 러닝타임으로 전체 관람가 등급이고요. 가난하지만 순수한 소년 찰리가 우연히 황금 티켓을 손에 넣어서 미스테리한 윌리 원카의 초콜릿 공장을 견학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니 뎁이 연기한 윌리 원카는 물론이고요. 주인공 찰리를 연기했던 프레디 하이보어의 순수한 모습도 다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력의 끝을 보여주는 공장의 모습과 귀여운 움파룸파족의 춤과 노래까지 팀버튼 감독 특유의 몽환적이면서도 기발한 판타지 세계는 지금 다시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박한 현실에 지친 어른들에게는 잊고 있었던 순수함과 가족의 사랑을, 아이들에게는 달콤한 교훈을 선사할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판타지 명작을 스크린으로 다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니까요. 가족과 함께 동심의 세계로 떠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름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굴 작품도 있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신드롬 귀멸의 칼날 극장판 시리즈가 마침내 최종 결전의 서막을 알립니다.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 8월 22일 아이맥스를 비롯한 모든 특별관에서 동시 개봉합니다. 최종 국면 3부작의 첫 이야기이고요. 혈기왕 키부츠치 무잔의 본거지인 무한성으로 모든 귀살대 대원들이 끌려가면서 벌어지는 최고의 전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개봉 17일 만에 1255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역대 박스 오피스 순위를 갈아치웠다고 하니까 그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겠죠. 원작 팬들이 가장 기대하던 최종 결전을 극장판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장면과 웅장한 음악, 초월적인 작화와 함께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팬이라면은 절대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한국의 미스테리 스릴러 영화 Only God Knows Everything입니다. 8월 22일에 개봉하고요. 신승호, 한지은, 박명훈, 전소민 주연의 작품입니다. 백승환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요. 사제 서품을 막 받은 신부 정도우는 어느 날 사람을 죽여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충격적인 고해성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13년 전 실종된 어머니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신앙과 복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감정 사이에서 고뇌에 빠집니다. 사건의 진실을 끈질기게 파고드는 형사, 모든 비밀을 아는 듯한 무당, 그리고 광신도까지 각기 다른 욕망을 가진 인물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이야기는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미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초청되어서 호평을 받았다고 하고요. 시사회에 다녀온 지인 말로는 만듦새가 좋은 영화는 아닌데 이상한 매력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믿음의 본질과 인간 내면의 복잡한 심리를 파고드는 이 영화가 올여름 한국 스릴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영화 뉴스입니다. 혹시 영화를 보시다가 저기서 주인공이 이런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아니면은 저기서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라고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 상상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넷플릭스에서 선보였던 인터랙티브 컨텐츠가 이제는 영화관에서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CJCGV가 생성형 AI와 XR 전문 기업인 아리아 스튜디오와 손잡고 관객이 실시간으로 영화 스토리에 개입하는 상영관을 만든다고 발표했는데요. 관객의 목소리나 감정을 AI가 인식해서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는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기술과 컨텐츠가 만나서 우리의 영화 관람 경험을 얼마나 더 새롭게 바꿔놓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받은 사랑을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만큼 또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까요? 배우 박서준 씨가 데뷔 14주년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아암으로 투병 중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삼성 서울병원에 1억 원을 기부했는데요. 자신의 SNS에 기부 증서를 공개하면서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라는 따뜻한 마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모델로 시작해서 드라마나 영화, 예능 가리지 않고 맹활약을 했던 우리 박서준 배우가 이제는 선악 영향력의 아이콘으로 성장한 것 같아서요. 참 보기 좋은데 올 하반기에는 JTBC 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에서 원지한 배우와 함께 연예부 기자 이경도 역할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새로운 변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인생을 한 편의 긴 소설에 비유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몇 페이지쯤 읽고 있을까요? 배우이자 소설가인 차인표 씨가 황순원 문학상 신진 작가상을 수상했다라는 소식입니다. 2009년 잘가요 언덕을 시작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는 그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본 건데요. 58살의 나이에 받은 신진상, 의미가 참 깊습니다. 차인표 작가는 42살에 첫 소설을 썼고 58살에 신진 작가상을 받았다라는 소감을 통해서 늦은 시작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소설은 끝까지 읽어봐야 결말을 알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아직 펼쳐볼 페이지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이제 영화 리뷰 시간인데요. 시네마 천국의 리뷰를 이야기하고 악마가 이사왔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네마 천국 리뷰를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코로나로 인해서 목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극장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한 소년의 성장과 사랑 그리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아낸 작품이죠.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시네마 천국을 왓챠파티로 청취자분들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워낙 명작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왜 오랜 세월이 흘러도 이 영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 영화로 회자가 되고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 마음에 이번 왓챠파티를 진행하게 됐고요. 저 역시도 상당히 인상 깊게 감상하였습니다. 먼저 이 영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엔니오 모리코네의 시네마 파라디소 테마곡은 영화를 처음 보는 저도 영화에서 이 음악이 흘러나오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단순히 배경음악으로 쓰였다라는 느낌보다는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 즉 그리움이라는 그 감정을 몇 배는 더 증폭시켜주는 또 하나의 주인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사랑했던 어린 토토의 순수한 열정, 영사기사 알프레도와의 나이를 초월한 애틋한 우정, 그리고 첫사랑 엘레나와의 풋풋했던 로맨스까지 그 모든 장면의 음악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감정을 자극하더라고요. 엔니오 모리코네는 정말 소리만으로 한 편의 서사를 더 풍부하고 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진정한 영화 음악의 거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극장 안의 풍경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쾌적하고 정숙한 상영관과는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니 애들이 어디서 버릇도 없이 어른들도 다 있는 공간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우고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토토도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어른들도 술 마시면서 떠들고 여기저기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관객 매너 대환장 파티였는데, 그런데 이 소란스럽고 무질서해 보이는 모습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 당시에는 극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 공간이었는지를 생각해보게 만들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가난과 상실감에 젖어 있던 남부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극장은 아마 유일한 오락거리이자 고단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꿈의 공간이었을 겁니다. 스크린 속 배우들의 모습에 함께 울고 웃으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한데 모여 감정을 공유했던 극장은 마을 공동체의 사랑방이자 중요한 소통의 장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신부님의 검열 때문에 잘려나간 키스신에 다 함께 야유를 보내고 스크린 속 세상을 열광하는 그 순수한 관객들의 모습은 비록 가난했지만 낭만이 살아있었던 그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본 버전이 화질 복원판이라서 그런지 1988년 작품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질이 깔끔하더라고요. 멍하니 보고 있다 보면은 마치 최근에 촬영한 시대극으로 착각이 될 정도였는데 덕분에 영화에 좀 더 원활하게 몰입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영화 후반부에 이제는 낡고 아무도 찾지 않아 문을 닫게 된 시네마 천국을 보면서 극장의 주인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TV와 비디오가 있으니 구닥다리 극장은 추억일 뿐이지 라는 그런 대사를 하는데 1988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사는 마치 오늘날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부상으로 위기를 맞은 극
극장의 현실을 정확하게 예견한 것처럼 들려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편리함을 선물했지만 함께 영화를 본다라는 그 경험은 오직 극장만이 줄 수 있는 경험이죠. 유년 시절 토토의 기억 속 시네마 천국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잖아요. 온 마을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울고 웃었던 그 떠들썩한 풍경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면서 여운을 남겼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중년이 된 토토는 깔끔하게 정돈된 비교적 신식 상영관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알프레도가 남긴 마지막 선물, 즉 과거 신부님의 검열 때문에 잘려나갔었던 수많은 영화 속 키스 장면들을 정성스럽게 이어붙인 필름을 감상하는데요. 한때는 마을 사람들과 다 함께 야유를 보내며 그리워했던 그 장면들을 이제는 토토 혼자서 감상하게 됩니다. 이 필름은 알프레도가 토토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자 영화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잃지 말라는 따뜻한 당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과거에 찬란했던 공동체의 추억은 이제 한 개인의 추억으로만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쓸쓸한 장면이기도 하죠. 함께 웃고 떠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곁을 떠났고 텅 빈 극장에 이제 토토 혼자 남아있으니까요. 정리하자면 시네마 천국은 낡은 필름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유년 시절의 기억, 첫사랑의 설렘, 인생의 스승이 남긴 지혜, 그리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 대한 그리움을 한데 엮어서 만든 한편의 인생 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뒤에도 귓가에 계속 맴도는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처럼 시네마 천국이 남긴 감동과 여운은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각자의 시네마 천국을 추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로 신가님이 개인적으로 라스트 씬에서 토토의 눈물은 그리움보다는 감사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토에게 영화라는 꿈을 보여주고 첫사랑과 이별로 방황하던 토토를 감독의 길로 이끌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되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은 악마가 이사 왔다 리뷰입니다. 최근 극장가를 보면은 웹툰이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흐름 속에서 정말 오랜만에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들고 나온 반가운 영화가 있어서 보고 왔습니다. 바로 엑시트로 942만이라는 엄청난 관객을 동원하면서 화려하게 데뷔했던 이상근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영화 악마가 이사 왔다인데요. 감독의 전작이 워낙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류승환 감독님의 팬이라서 아내분인 강혜정 대표님이 계신 제작사 외유내강의 작품들을 늘 응원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개봉 소식을 듣고 퇴근하자마자 극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시사회 반응이 별로다거나 굳이 극장에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후기들이 많아서 내심 걱정을 좀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 그 걱정과 후기들이 정확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화의 이야기는 퇴사 후에 무미건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청년 배수 길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안보현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길구의 아랫집에 이사 온 미스테리한 여자 선지에게 첫눈에 반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선지 역할은 임윤아 배우가 맡았습니다. 여담인 선지라는 이름은 영화 라붐으로 유명한 프랑스 배우 소피 마르소의 이름에 소피를 따와서 선지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네, TMI고요. 이거 모르셔도 영화를 이해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튼 길구는 청순하고 아름다운 선지의 모습에 설렘을 느낀 것도 잠시 우연히 다음날 새벽 엘리베이터에서 과격한 모습의 선지와 마주치고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집니다. 그날부터 선지의 정치에 대해서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그녀의 주위를 맴돌던 길구는 선지의 아버지인 장수, 성동일 배우죠. 장수에게서 이들 가족의 특별한 비밀을 듣게 되는데요. 바로 선지가 낮에는 아주 청순하고 평범한 사람이지만 새벽만 되면은 몸속에 악마가 깨어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활개치는 선지를 보호해줄 것을 장수로부터 부탁받게 되는데 과연 이들의 새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영화 악마가 이사왔다입니다. 저는 처음에 제목이랑 예고편만 봤을 때는 악마라는 게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새벽에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게 진짜 악마 때문이 아니라 몽유병 같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걸 그냥 악마라고 표현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진짜 오컬트 요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악마는 관객을 공포에 떨게 할 만큼 위협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악마라기보다는 그냥 좀 난폭하고 짓궂은 악동에 가깝게 그려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에 몰입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주인공 길구 캐릭터였습니다. 안보현 배우는 누가 봐도 압도적인 피지컬에 남성적인 매력을 가진 배우잖아요. 그런데 극중 길구는 태어나서 여자에게 고백 한번 받아본 적 없는 쑥맥으로 그려집니다. 배우가 가진 이미지와 캐릭터 설정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서 보는 내내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원래는 김선호 배우가 캐스팅되었다가 당시 개인적인 이슈 때문에 하차하고 안보현 배우가 그 자리를 채웠다고 하는데요. 안보현 배우는 류승헌 감독의 베테랑2에 출연한 인연이 있어서 제작사가 외유내강이라는 소식을 듣고 시나리오도 보지 않고 출연을 결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시나리오를 좀 더 신중하게 보고 결정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하나 들었던 의문이 있는데 길구는 새벽 2시부터 악마가 깨어나서 활개를 치는 선지를 밤새 보호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선지가 일하는 빵집에서 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계속 아니 길구는 잠을 언제 자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물론 오컬트 요소를 넣은 이상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선지야 뭐 귀신의 시인 상태라고 쳐도 길구는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보는 내내 저러다가 수면 부족으로 쓰러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팔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길구가 살아있는 한 명의 캐릭터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도구처럼 느껴져서 더 이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임윤아와 안보현이라는 두 매력적인 배우의 팬 서비스에 가깝다라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려웠습니다. 두 배우의 비주얼과 매력은 스크린을 가득 채우지만 그 매력을 토대로 살아나야 할 캐릭터의 매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캐릭터들 간의 감정선은 너무 얕았고요. 둘 사이의 관계 발전은 너무나 편의적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두 배우의 팬이 아니라면은 이 밋밋한 이야기를 굳이 극장에서 봐야 할 이유는 찾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고통받는 딸과 그녀를 지키려는 가족과 주변인들의 사투, 마지막에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서 감동적으로 마무리된다라는 아주 익숙한 구조를 따르고 있는데 최근에 개봉했던 좀비 딸의 서사와 놀라운 만큼 비슷하더라고요. 솔직히 감동의 깊이나 이야기의 밀도 면에서는 좀비 딸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코미디와 로맨스를 통해서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할 이야기의 기반이 부실하니까 후반부에 갑자기 터져나오는 감동 코드는 다소 인위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관객에게 감동을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자연스러운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엑시트에서 재난 상황 속에서도 유머와 긴장감 그리고 가족애를 정말 절묘하게 번호내냈었던 이상근 감독 특유의 장기는 이번 작품에서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악마가 이사왔다는 신선한 소재와 매력적인 배우라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밋밋한 서사와 평면적인 캐릭터라는 아쉬운 결과물을 내어놓은 작품입니다. 엑시트의 재기발랄하고 짜임새 있는 재미를 기대했던 관객이라면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듣기 힘든 목소리였을 텐데 정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사실 대본을 보고 방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좀 힘든 녹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에 이렇게 녹음을 진행하게 됐고요. 다음 녹음 때는 반드시 목 컨디션 다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